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범인은 4군데 주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로 전문 도박사지만 법 위반 기록은 없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포함해 40정이 넘는 총을 갖고 있던 범인은 군인도 아니었고 사냥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법안 상정은 이번 사건으로 연기됐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총기 규제안의 열쇠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총기 협회를 벌이면 자살 행위라는 경고가 있지만 총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젊은 유권자의 압박이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틀 로켓맨과 대화를 시도하는 건 시간 낭비라면서 국무장관 말을 무시한 하루 뒤에 백악관은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책에서 미국은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지국장이 주장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했습니다. 허리케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대부분은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그를 내치지도 못합니다. 선수와 대통령 사이에서 선수를 보호하던 NFL 오너들이 의견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과학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약 3분 전, 5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이제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도 만날 테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만날 텐데 아마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앞에 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인가요? 아니면 떠나기 전인가요? 네, 떠나기 전이고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이 지금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를 A+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생각도 좀 다르고 영국에 있는 옥스팜의 평가와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공통적인 핫 이슈는 그젯밤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에서의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에서의 총격 사건.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것은 범인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라던데 전문 도박사이긴 했지만 동생 말을 들으면 우리 형이 $1,000,000 정도를 도박해서 잃어도 그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이 또 여러 가지를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조사가 되겠죠.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호텔 방에도 호텔 방에서 저쪽 바깥에요. 컨설트를 즐기고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거리가 한 500야드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풋볼구장에 그 정도 거리 되는 거죠. 나이도 64살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총격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 가운데서 제일 올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을 앓았던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고 들여다보기에는 티피컬한 총격 사건 용의자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의 호텔 방에서 23정, 집도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스베가스 쪽 집에서 19정, 40정이 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을 갖고 있는 게. 그 가운데 이제 반자동 소총이 있어서 그 반자동 소총을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요. 범프 스탁을 가지고 자동총으로 발사를 하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1분에 굉장히 많은 총알이 발사가 되잖아요. 이 범프 스탁을 2개를 썼다고 하고 그리고
해머로 그 유리창을 그 완전히 그 부숴서 그 거기를 향해서 이제 자동 소총을 반자동을 자동으로 바꿔서 총을 발사했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 어깨에 메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거취대 같은 거지 산발이를 2개나 놓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AR 그 15 스타일 보통 이제 뭐 엘크나 그 흑곰을 사냥을 하는데도 쓰이지만 전혀 그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수많은 그 탄창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핸드건과 2정의 그 라이플을 샀었고 전부 합법적으로 그 총을 구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아니 그 많은 총을 어떻게 그 형이 갖고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비디오 그 포커 게임이 이 사람의 잡이었다고도 동생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구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컨트리 뮤직을 또 좋아했었던 사람이래요. 어제부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컨트리 뮤직이 미국의 뮤직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이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컨트리 뮤직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때는 어떤 음악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시 대통령 뭐 컨트리 뮤직 좋아한다고 하고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컨트리 뮤직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죠.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부터 이건 뭐지? 이 그 루트 91 하베스트 페스티벌이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니까 뭐 컨트리 뮤직 팬들에게 말하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한 거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저는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범인도 컨트리 뮤직을 좋아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같은 지나친 조심성은 떨어버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 도박사이기 때문에 몇만 달러를 잃고 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떤 때는 동생에게 4만 달러 땄다고 그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고 또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네바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에 집을 뭐 사고 팔고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의 주인이기도 했고 그러나 호텔을 집처럼 생각해서 특히 도박사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요. 어떤 때는 4개월 정도를 호텔에 머물렀었던 적도 있고 크루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싱글 엔진 비행기, 단발 엔진 비행기가 2대가 있고 또 정식으로 일을 했다기보다 정규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은 30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락히드 마틴 그 계약사에서 회계사로 85년부터 88년까지 일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는 뭐 대학 교육도 받았고요. 적어도 2번 이혼을 했는데 한 번은 27년 전에 이혼을 해서 자녀는 없어요.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그 6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그 여성이 살고 있고 이 이름이 똑같아서요. 저는 어제도 잠시 혼돈을 했었는데 텍사스와 네바다의 그 메스키테라는 이런 곳에 이제 다 집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그가 그 아버지 그 벤자민 그 패트릭 그 파덕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1961년도에 시리즈로 은행 강도를 저질러서 뭐 감옥에 수감됐다가 감옥에서 1968년도에 탈옥했대요. 탈옥하고 나서 FBI의 그야말로 그 Most Wanted 10 그런 그 현상 수배자가 됐었고 1978년도에 체포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오레곤주에서 그 빙고 팔로도 운영을 했었고요. 체포되는 당시도 라스베가스에서 체포됐는데 뭐 경찰을 차로 그야말로 밀어붙이려고 했었고 수배 당시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위험하고 정신병자다. 이게 이제 FBI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4명의 자녀를 이 어머님 지금 거의 90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낳았는데 범인이 첫 번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은행 강도였었을 때 옆집에서 그때 어떤 주에 살았다고 하던가요. 옆집에서 평소에 잘 그 알고 지내지는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보이가 아버지가 체포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수영장으로 그 이웃집 사람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때가 7살이었대요. 이 범인이.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만
자기만 4명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주로 애리조나주로 여러 군데로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죠.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가족사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룸메이트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지금 그 도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원래 그 네바다 리노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카지노에서 VIP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그 일을 했었고 62세입니다. 이 범인보다 2살이 아래죠. 그래서 이 범인은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 자동총 판매를 굉장히 제한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사기가 힘들어서요. 반자동 총을 사서 이것을 자동총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심어서 개조를 하고 나서 1분에 400발에서 800발까지도 발사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번에 범인이 그런 총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무엇이 원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은 우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머로 유리창을 두드리고 보면은 유리창을 2군데를 두드렸던데요. 32층 호텔에서 다 계획적으로 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범인 주변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고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울 서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말 그만하고 소울 서칭도 그만하면 됐지 행동을 하자 하면서 이제 총기 규제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제 백악관에서는 대변인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지금은 화합할 때지 총기 규제를 토론할 때가 아니라고 아주 야멸차게 답하고 말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이야말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될 때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총기 규제는 너무나 하기 힘들죠. 이 헌법 자체를 바꿔야지 되는 것이고 워낙에 미국의 총기협회 NRA가 정치인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공화당 치고 이 총기협회의 돈을 안 받은 그런 후보나 정치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였을 때를 다 포함을 해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총기안에 대해서 지금 6월 달에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공화당 야구 시합 하다가 의원 자체가 총에 맞고 해서 못했고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느슨하게 하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컨실드 웨폰이 있잖아요. 남에게 안 보이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다른 주에까지도 모든 주에도 한 주에서만 허락을 받으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좀 덜 나게 완전히 안 나는 것은 아니고요. 소리를 한 30%를 줄인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좀 안 나게 하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귀청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총 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사냥꾼이 이것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제프 덩컨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의원이 아버지와 사냥하다가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었기 때문에 귀마개 없이 사냥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를 작게 해야지 된다 하는 안을 투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하는 이제 대부분이 민주당이죠. 소리까지 덜 나면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소리까지 덜 나면 그건 범죄 저지르기 더 쉽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총격 사건이 계속 이어지니까 투표가 되지 못하고 법안으로만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샌버나디노에서 부부가 결국은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14명이 숨졌을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 같은 총격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이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또 일어났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정치적인 선택으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총기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그 회의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할까요? 표현을 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워낙에 이 총기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룹이나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일반 개개인 유권자를 빼고는요. 선거할 때. 그런데 이 NRA만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협회에 대해서 참 그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그 총기 규제를 지지했었어요. 자동총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 2명이 사냥도 즐기고 사격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아들도 총기협회와 무척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스티브 배너는 그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쫓겨난 이 사람은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협회를 무시하고 민주당과 총기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조금 어떠한 그 규제를 한다면 그것은 끝이다.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에 갔지만 내일이면은 네바다주로 가잖아요. 가서 직접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보고를 듣고 일반 사람이 총을 40정이나 갖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가장 막강한 정치적인 압박은 유권자에게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 병원에 가고 하면은 지금 뭐 수백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다친 것을 보잖아요. 이런 때는 대통령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보면은 그 과연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조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쉽다보다는 쉽지 않다 쪽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의 방향, 기울림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점점 이제 이 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거든요. 한반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지난 주말에 트위터로 막 비난했었던 그 샌후앙 시장도 만났는데요. 보니까 푸에르토리코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안 좋은 것만은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에는 뭐 스카이pe 같은 것으로도 방송을 그 텔레비전 케이블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도저히 화면이 봐줄 수 없는 정도로 보였었거든요. 자, 물론 이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원래 미국 날짜로 토요일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에 미국은 3개 채널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자 일요일 아침에 2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우리의 원더풀한 그 국무장관에게 리틀 락앤맨과 대화하는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에너지를 세이브해라.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언론과 전문가들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에 오면은 사임을 해야지 되겠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백악관에서 브리핑 하는 시간이 꼭 그때거든요. 그때 보니까 세라 샌더스가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국무장관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예스라고 지체 없이 답을 하더군요. 다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채널이 있다고 밝혔어요. 백악관에서도 채널이 있는데 지금 채널은 미국인이 3명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억류돼 있기 때문에 그 억류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너머까지는 아무런 그 얘기를 그 채널 북한과의 대화 채널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무부에
국무부에서도 채널이 있긴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닫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국무부와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침에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갭을 대통령과 국무장관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은 북한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는가? 틸러슨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군사 옵션을 쓴다고 판단하고 먼저 이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보니까 별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이슈로 곧 사임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제 보니까 점심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이 함께 먹었어요. 밥도 함께 먹고 그 자리가 이제 태국 총리와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그것 보니까 이제 하는 거 다 하는데 이것저것 군사적인 옵션이나 외교 채널 가동을 다 하는데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하느냐. 대통령이 또 유난히 누가 나의 장관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나의 정책이나 나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본인이 다 트위터로 모든 것을 관리를 일단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항상 대통령보다 먼저 나가는 일 안 하고 무조건 대통령이 최고라고 경의를 표하고 하는 것인데 틸러슨이 뭐 그냥 선뜻 세계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이제 중국에 가서 뭔가도 내놔야 되잖아요. 백악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의 첫 번째 목표라고 했다면 뭐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의 충격적인 것을 내놔야지 되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의 토요일에 그것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워싱턴 지국장이 오늘 제럴드 세입 지국장이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하면은 워낙에 경제적으로도 보수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성이죠. 사설에서 뉴욕타임스와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을 써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뉴욕타임스는 언제나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평화와 외교를 강조한다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은 항상 군사적인 옵션 내지는 북한의 정권 교체라든가 암살 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설은 아니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지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전쟁과 아니면 그러니까 군사 충돌을 하거나 그것에 반대 강경 노선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를 따르지 않고 세 번째 제3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는 눈에 띄는 포지션을 찾아냈는데 그 포지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한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그 이슈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포지션을 지금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별로다 이 얘기예요. 혼돈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불길한 것은 이제 이진법이요. 강경 노선을 포기하거나 군사 충돌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밥 코걸 공화당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워싱턴의 지국장은 세 번째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억제와 방지, 그러니까 억제라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국에 이 핵무기를 쓰지 않게 하고 그리고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 내부를 변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신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70년 전에 미국의 외교관 조지 캐넌이 썼는데 이 사람이 Foreign Affairs 잡지에 유명한 글을 쓴 게 이제 구소련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억제하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공산주의 굉장히 싫어했는데 1947년이에요. 미국이 단기적으로 구소련과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든데 그러니까 구소련
구소련을 박스에 넣고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자. 그런데 그게 반세기 걸렸다는 거예요. 47년인데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졌었으니까요. 그래도 싸움 없이 총알 쓰지 않고 구소련이 붕괴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로 구소련과 지금 북한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랜드 코퍼레이션처럼요. 뭐 특별히 뭐 공화도 민주당도 아닌 그런 그곳의 연구자 그 퍼스트 네임이 같네요. 마이클 그 마절 그리고 마이클 존슨 이 두 사람도 억제하는 그리고 변형하기를 기다리는 이것을 주장하는데 급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전쟁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제라는 것이 언제나 뒤에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그 사이에 또 개발을 하고 미군 주둔도 여전히 하고 늘리기도 하고 북한은 그 사이에 계속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이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억지라고 하는 거, 억지와 차단, 그 디테인과 컨테인하는 것, 이것이 전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완전히 전쟁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것과는 다른 제3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 앞에는 그 예전에 그 한반도 그 한국전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북한을 핵을 포기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핵을 사용하는 것을 스탑시키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캇 세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한국전 제2의 한국전이 일어난다면 첫날 100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메가더가 한국전 당시에 이제 중공군에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할 일이 아니고 너무 우선 인명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왜 죽어야지 됩니까?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 생명이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죽기를. 그래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지 된다라는 전제에 이제 그 북한의 워싱턴 대사관도 만들고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신문이니까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평양과 서울의 핫라인도 가동돼야지 된다. 지금 한국에서도요, 평양과 서울에 한 라인이 없다는 것을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보수는 아이 설마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평양과 서울 사이에 한 라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국이 3개의 채널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평양과 서울의 한 라인도 가동돼야지 되고 스파이와 외교 기술도 더 강화해야지 되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의 융통성을 갖고 해야지 된다. 그리고는 미국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미국이 지금 타겟으로 삼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워싱턴 지국장과 마찬가지로 억제와 억제하는 그런 것 구소련에게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북한이 스스로의 그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 사이에 핵을 갖고 있어도 다른 나라에 사용하지 않고 또 그 전쟁도 치르지 않는 그런 일. 그래서 이제 억제라는 갖고 있는 그 핵을 억제라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미국 뉴스, 뭐 NFL에 관한 뉴스도 있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사회적인 이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원에서는 미국입니다. 임신 20주 이상 됐을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 보호 법안 이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Unborn Child Protection Act라고 돼 있는데 예외는 둡니다. 뭐 강간당했다던가 근친상간
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그런 그 예외는 둬도 20주면은 한 달이 4주 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요. 캠페인 당시에 서명하겠다 해서 이것이 그 통과되면 하원에서 하니까 상원으로 또 그 가죠. 그런데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그 공화당이 주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낙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행 정부보다 간다는 그런 그 분위기요. 그 정도이고 그리고 상원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돼도 곧 심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대통령의 사위와 딸이 이메일이 또 있다네요. 세 번째 개인 이메일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백악관 관련을 그곳에서 주고받고 했다고 하는데 여행 기록, 스케줄, 백악관 자료. 그래서 이제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시스턴트한테 이 세 번째 개인 이메일로 정부 GOB가 아니라요. 개인 이메일로 여러 가지를 그 보내고 했었다.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백악관에서 그 조사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이어지고 있고 NFL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이었었죠? 9월 22일에 이 일이 처음 시작됐으니까 뉴욕타임스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오너들이 쫙 그 NFL이요. 그 선수들과 같이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뉴욕타임스가 했잖아요. NFL 그 오너들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는가. 억만장자의 억만장자지. 늘 공화당이었었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지금 돈 벌어주니까 그 흑인 선수들을 그 본인들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서고 하는데 올해 못 갈 거야 하더니 어떤 연휴에서건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를 NFL 오너들이 사석에서는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32개 팀이잖아요. 대통령에 저항한다는 게 별로일 것 같아. 이 별로라는 것이 이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나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너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저녁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경기가 있었을 때는 선수들이 뭐 많이 무릎 꿇고 앉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어제는 먼데이였고 또 어제 어떤 두 팀 경기였었죠. 전부 이 거수 경례 하던데요. 이제 어제 같은 날은 미국이 또 항상 어떤 뭐 슬픔이나 비극이 있을 때 함께 딱 그 국기 앞에 뭉치잖아요. 어제는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 그 NFL 오너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되겠어. 대통령이 뭐 계속 그 선수들에게 압박하라고 하고 규제에 이렇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하는 그 내분이라고 할까요?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NFL 그 대변인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그 조 라카드요.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부에르토리코 일, 북한 일, 중간중간에 NFL에 대해서는 역시 또 그 선수들 그 공격하는 트윗도 했거든요. NFL 대변인은 대통령이 하는 모든 트윗에 우리는 답하지 않겠다. 그때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선수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 오너 마샤 폴드 NFL에서 뭐 드물게 여자 오너잖아요. 마샤 폴드가 파이어스톤 타이어 집안이죠. 그래서 이 오너가 마샤 폴드가 선수들에게 제발 무릎 꿇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신에 이제 거의 선수들이 흑인이니까 우리는 뭐 괜찮지만 돈도 잘 벌고 목소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반쪽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가장 잘 보이는 이게 이슈화 되기를 원하면서 무릎을 꿇겠다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의 뜻은 그런데 선수들에게 이 마샤 폴드 오너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인종 차별에 대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겠으니 제발 구장에서는 무릎 꿇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국 총기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아주 드물게 지지한 것처럼 NFL 오너들도
드물게 그 지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워싱턴 레드삭스의 오너라든가 휴스턴 그 텍산, 또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또 뉴욕 제츠 오너도 지지했죠. 로스앤젤레스 램스 지지도 마찬가지고 다 뭐 100만 달러씩 취임식 할 때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 달라스 카우보이스도 마찬가지고 템파베이 그 버카니어는 그 오너는 100만 달러까지는 안 낸 것 같아요. 한 25만 달러인가 이 정도 냈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었거든요. 잠시 선수들 옆에 섰다가 이제 그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과는 아무 상관없이 김남조 시인이 잠시 만난 우리 오랜 이별 앞에 섰다. 뭐 그런 시 있었죠. 후조든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솔린을 사는데 뭐 운 좋으면 1시간 아니면 7시간을 기다려야지 된대요. 휴대폰은 40%만 작동하고 신호등이 제대로 일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기는 25%만 들어와 있고 그 모든 섬에 푸에르토리코 전체예요. 3월 달 이전에는 기대하기 힘들대요. 물도 50%만 제대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 그곳에 그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겠다 뭐 지금 그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은 대통령이 그 시장을 특히 이제 그 샌후앙 그쪽에 그 시장을 정말로 능력이 없고 지도력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진 않겠죠. 그러나 대통령을 또 연방에서 많이 해줘야지 되니까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푸에르토리코 시장이 보스턴 칼리지를 그 다녔더군요. 그리고 아무튼 그 대통령은 A+다. 연방정부가 잘하고 있다 하고 푸에르토리코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령인데 너무 늦다. 우리도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에 있는 국제적인 그 지원 조직 그 악스팜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쭉 해보니까 미국 정부의 대응이 늦고 부적절하더라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했어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 전기가 뭐 어떤 지역은 95%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올해 그 노벨상은 지금 2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어제 생리의학상 그리고 오늘 물리학상 6명인데 전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항상 그 미국 사람들이 수상자라도 대개 보면은 이제 다 커서 이민 왔다던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요 지금 그 오늘 그 독일에서 태어난 라이너 바이스 그 한 사람 빼고는 85세세요 이분 한 사람 빼고는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분도 어렸을 때 그 10살 미만 때 미국에 왔어요. 주이시라서 부모가 이렇게 와서 뉴욕에서부터 자랐고 전부 뭐 네브라스카, 유타주 그 베리 바리시, 킵 던 박사 77세에서 85세가 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노벨 물리학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런 그 중력의 그 파장이요. 중력의 그 웨이브를 아인슈타인은 과거에 이것은 절대로 인간은 절대로 이 중력 그 웨이브를 파장을 측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세 그 학자가 그 중력의 그 웨이브를 그 측정을 했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주 탄생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요하답니다. 뭐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줄 알죠. 아무튼 미국 사람 세 사람이 그리고 이것도 한 사람에게 50% 나머지 두 사람에게 25% 그렇게 상을 줬습니다. 미국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제 제가 수혈을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간씩이나 나 그 사람들에게 수혈하겠다고 기다려서 피를 뽑고 간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